죽은 사람이 사고 현장에서 다시 걸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한 문장이 최강의 하루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최강은 버티고 보험의 사고 분석팀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 온 인물이었고 웬만한 거짓말이나 고험 사기 냄새는 전화 연결음이 끝나기도 전에 감지해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사망 처리 기록까지 완벽했는데 사고 다음 날 새벽 그 운전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최강은 처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바닥에서 사망자 목격 제보는 술김에 나온 헛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이 도착한 순간 최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분명 병원 사망 판정을 받은 남자가 사고 이틀 뒤 새벽 또 다른 차량 옆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화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운송 물량이네. 그날 이후 최강은 최근 우리 동네에서 처리된 모든 사고 기록을 다시 들춰보기 시작했는데요. 교통사고, 추락사고, 감전사고, 산업재해까지 종류도 다양했는데 묘하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새벽 시간대였고 전부 단독사고였고 전부 피해자 가족들은 보험금이 유난히 빠르게 지급됐다는 점이었죠. 최강은 그중 몇 명의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고 그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반응을 들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너무 쉽게 끝났다는 말이었죠. 그 같은 시간 곽병남은 철물점 뒷창고에서 정체 모를 상자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일반 철물점으로 들어올 물건이 아닌 군용통신 장비였고 출고 스티커에는 군수품 관리 코드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곽병남은 예비역 기술병 출신답게 장비를 몇 번 만져보더니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잔여 재고가 아니고 실제 작전에 쓰이는 최신 장비였습니다. 곽병남은 그 자리에서 숨을 길게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로 들어와? 정남현의 맘모스 마트도 그날따라 이상한 새벽 납품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 지나치게 무거운 박스, 그리고 식품 송장에 찍힌 낯선 군수품 코드. 정남현은 송장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데도 코드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정남현은 순간 오래전 남편의 사고가 스쳐 지나갔고 심장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또 이런 건 아니겠지. 이용희는 그날 밤 체육관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 뒤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기척만큼은 분명했던 순간이었고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예비역 시절의 경계 자세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용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설마 아직. 그리고 그날 밤 이미 한 번 죽었다고 기록된 어떤 인물이 또 다른 사고 현장의 그림자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그 다음 날 새벽 단체 채팅방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전원 긴급 소집. 정남현 마트 창고. 그 메시지를 받은 곽병남은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철물점 셔터를 내렸고 정남현은 마트를 가족에게 맡긴 채 바로 창고로 내려왔고 이용희는 체육관 문을 닫고 아무 말 없이 이동했으면 박정환은 노트북 하나만 들고 나타났습니다. 5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자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모이던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표정을 먼저 살피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강은 아무 말 없이 사고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보험 지급 기록들을 차례대로 탁자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고들 전부 위장이에요. 곽병남은 즉시 통신 장비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군 장비가 우리 동네 물류창고를 통해 들어왔고 누군가 계속 회수해 가고 있어요. 정남현은 자신의 송장을 꺼내며 손을 떨었습니다. 내 마트도 군 물류가 섞여 들어오고 있어. 이용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돌아왔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용희는 과거 마지막 작전에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전우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고 그 전우는 지금 이 유령 같은 사고들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박정환은 그 이야기를 듣자 표정이 급격히 굳었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실험이네요.
그날 밤 곽병남의 철물점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정확하게 군 장비가 있던 쪽만 태웠고 다른 구역은 기적처럼 멀쩡했습니다. 곽병남은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놈들도 안 거야. 최강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 보험 서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화재 다음 날 새벽 정남현의 마트 앞에서 배달 기사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골목이 경찰차와 구급차로 가득 찼고 정남현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최강에게 다시 전달됐는데요. 화면 속에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잠깐 비쳤고 최강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한 달 전 사고로 사망 판정을 받은 군 장교였습니다. 정남현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사고로 떠난 날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던 보험 처리, 그리고 이유 없이 서둘러 장례를 치르던 순간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용희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놈이야. 내가 찾던 놈. 곽병남은 분노로 주먹을 내리쳤고 박정환은 말을 잃은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그 침묵 속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우리 동네는 지금 실험구역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남현은 이빨을 꽉 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그냥 안 넘어가. 이용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최강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체불명의 인물이 다시 한번 우리 동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남현의 마트 뒷창고에서 5사람이 다시 모였을 때 그날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마라며 말끝을 흐리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누구도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강의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여유롭게 웃으며 상황을 정리하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군 복무 시절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차갑고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최강은 사고 피해자들의 동선을 시간표처럼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했는데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만 발생한 사고 직전 주변에 잡히는 동일한 통신 신호, 그리고 사망 판정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포착되는 동일 인물들. 최강은 그 흐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이네요. 사람을 쓰는 실험. 그 말에 정남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남현은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사고 날짜를 되뇌고 있었고 그 날짜가 지금 이 패턴과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남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도 실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최강은 단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정남현에게는 확답처럼 느껴졌고 정남현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서 정남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용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창고에 울렸고 이용희는 이를 악문 채 낮게 말했습니다. 그놈 내 손으로 끝내야 돼. 곽병남은 이용희의 손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곽병남 역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정환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던 박정환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 정도면 국방 쪽이 맞아요. 그리고 단순 실험이 아니라 예산이랑 연결된 문제 같아요. 그 말에 최강의 시선이 곧장 박정환에게 꽂혔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있지? 박정환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쪽 라인에서 이상한 계약서들이 돌아요. 유령 부대, 가짜 전사 처리, 보험 연계 보상까지 전부 연결돼 있어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용희는 박정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도. 박정환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그 한마디로 이 싸움은 단순한 사고 추적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맞부딪히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용희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용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용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전우의 목소리를 너무도 선명하게 듣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는 이용희의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용희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체육관으로 향했는데요. 링 위에 혼자 서서 숨을 몰아쉬며 예전 작전 장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피냄새, 폭발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지던 그 순간까지 그는 그 전우가 분명히 죽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우가 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같은 시각 최강은 홀로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우리 동네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고, 동시에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더 큰 피해가 생긴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어디까지 가야 하지? 정남현은 마트 사무실에서 남편의 마지막 보험 서류를 다시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서류 속 이상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외부 압력으로 인한 지급 조정이라는 표현, 특수 상황 처리라는 애매한 단어들. 그때는 너무 급했고 너무 슬퍼서 보이지 않았던 문장들이 지금에서야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남현은 웃음처럼 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요. 몰랐던 게 죄였네요. 박정환은 혼자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료 몇 개만 더 맞춰보면 이 모든 흐름의 최상단에 누가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었죠. 박정환은 속으로 수십 번을 고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그리고 그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동네 외곽 폐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긴급 속보가 떴고, 그 사고 현장에서 또다시 이미 사망 처리된 인물 한 명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강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이건 경고야. 곽병남은 이미 공장 근처로 먼저 가 있었고, 무너진 철문 틈 사이로 흘러나온 잔해들 속에서 분명히 군 장비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곽병남은 이를 악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용희의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오늘 밤 폐공장. 혼자 와. 이용희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미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갑을 챙겼습니다. 그가 앞으로 마주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 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첫 번째 정면 충돌이 바로 그날 밤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폐공장은 유난히 조용했는데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길할 정도였습니다. 이용희는 약속된 시간보다 한참 먼저 도착해 그림자처럼 공장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방식부터 과거 특수부대 시절 그대로였고,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전우였던 사람과 맞서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전우가 지금은 우리 동네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시에 이용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최강, 곽병남, 정남현, 박정환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작전도 법적인 보호도 없는 상태였지만 누구도 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였고요. 특히 최강은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분기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통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용희야, 아직 늦지 않았어. 혼자 하지 마. 하지만 이용희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이번 건은 내가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 시각 공장 안 깊숙한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조명이 켜지며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용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야 할 얼굴, 전우의 얼굴이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마치 옛 동료를 대하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살았다는 말보다 돌아왔다는 말이 더 맞겠지. 이용희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죽은 게 아니었어. 그냥 지워졌을 뿐이지. 그의 말 속에는 분노와 허무가 엉켜 있었고 그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도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국가라는 이름 아래 버려졌고 그 이후로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버린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여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용희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정이 지금 우리 동네를 위협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순간 예상대로 주변에서 무장한 인력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상황은 순식간에 격돌 직전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때 곽병남이 원격으로 공장 전력을 차단했고 정남현이 확보해둔 물류 내역 일부를 실시간으로 외부 언론에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환 역시 고민 끝에 국방부 관련 내부 계약서 일부를 네트워크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그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그리고 그 순간 이용희와 전우는 결국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내질렀고 과거와 현재, 전우와 적이 뒤엉킨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폐공장 안의 싸움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용희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고 전우 역시 끝까지 버티며 맞섰습니다. 서로의 동작을 너무도 잘 아는 두 사람의 싸움은 그 자체로 처절했는데요. 현란한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용희는 결국 전우를 제압했지만 그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전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넌 아직도 지킬 게 있어서 좋겠다. 그 말에 이용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용희는 전우와 자신의 갈림길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처음으로 또렷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정남현과 박정환을 통해 일부 증거가 외부로 흘러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단순 사고로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강은 그 혼란 속에서 전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전우는 최강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게 될 거다. 우릴 굴린 놈들은 아직도 위에 있다는 걸.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고 동시에 다음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곽병남은 공장 안에서 확보한 장비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동네 하나 지키자고 들고 나오기엔 너무 큰 판이네. 정남현은 마트와 남편 그리고 지금까지 눈 감고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조용히 말했죠. 그래도 이제 더는 모르고 싶지 않아요. 박정환은 이미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했네요.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고 공장은 봉인 조치되었으며 관련자 일부가 체포됐습니다. 언론은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벌어진 의문의 사고 연쇄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 속에서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문이 열린 것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최강의 휴대전화에 정체불명의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잘 봤다. 다음 구역도 기대해도 되겠지? 최강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이 동네는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말은 최강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요. 폐공장 사건 이후로 며칠이 흘렀고
동네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최강의 눈에는 예전과 전혀 다른 풍경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 속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고 밤이 되면 괜히 집 안불을 더 오래 켜두는 집들이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말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곽병남은 불에 타버린 철물점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타다 남은 선반과 휘어진 철제들 사이를 정리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곽병남은 최강에게 말했습니다. 형, 가게는 다시 지으면 되는데요. 사람은 다시 못 만들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곽병남이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로 결심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동네 철물점 사장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움직일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남현의 맘모스 마트는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문을 다시 여는 날 정남현은 계산대에 서 있으면서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고 했는데요.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장면들이 이제는 전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남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지켜야지. 이용희는 체육관 바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의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품새를 가르치면서도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 다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긴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박정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외부로 넘긴 자료들로 인해 이제 그의 집안은 더 이상 조용한 금수저로 남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환은 한동안 최강의 사무실에서 지내며 계속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두드리던 어느 날 박정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아직 더 있어요. 이거 하나로 끝이 아니에요. 최강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며칠 뒤 전후였던 그 남자는 병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보호병동이었지만 기록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용희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최강은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났다고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5사람은 다시 정남현의 마트 옥상에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가볍게 웃을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묘한 결속감 같은 게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곽병남은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 동네 특공대 된 거 맞죠? 정남현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고 이용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박정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최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나라를 구하는 팀은 아니야. 근데 우리 동네는 지킬 수 있겠지. 그 순간 최강의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도 좌표 하나가 전송되어 왔는데요. 좌표 옆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구역. 최강은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모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쉬는 시간 끝난 것 같아. 그 말에 곽병남은 웃으며 장갑을 끼웠고 정남현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고 이용희는 주먹을 쥐었으면 박정환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들의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었고 우리 동네 특공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내 가족과 우리 동네를 위해 뭉친 예비역 특공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